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현실을 바라볼 때 누구나 다 동감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또 선민이고 또 섭리의 중요한 입장에 있는 우리 사회로서의 단 어느 사회보다도 참 건강한 그런 육체와 정신과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천 과정, 즉 역사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원시 수렵 채집 사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시대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수립하며 채집하던 그러한 생활 속에서 이제 좀 안정된 농경 사회로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회에서 태어나서 또 성장하여 이런 그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하나의 산업사회를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농촌의 좀 인력들이 도회로 모여들고 또 이런 산업사회에 맞는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대를 넘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세대에 있어서 물론 이런 농경사회에서부터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의 과거의 어떤 그 전통, 이런 하나의 문화들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소셜 미디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또는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는 전 세계화되어서 이런 소셜 미디어가 없이는 우리가 생활할 수도 없고 산업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이 국제 질서 속에 우리가 편성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로 급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경사회에서 태어나서 농경사회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이제 진입했는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그 전통적인 하나의 그 사회의 모습 그리고 전통 문화를 지키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좀 이 미디어 문화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전통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은 무엇이냐 바로 돈의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 사람들은 이런 그 농경사회 속에서는 함께 그 이익을 떠나서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만은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전통사회에 그런 그 좀 더불어 사는 그런 하나의 그 우리 생활 모습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낙오되면은 이제는 좀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좀 춥고 배고팠던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가고 풍요로운 그런 하나의 사회를 우리가 외적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헬리스 사회, 즉 이 뭐냐면 그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는 그런 하나의 현대인의 바람들이 이제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난 변화가 벌어졌고 또 편하고 또 빠른 그런 하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또 인간의 수명도 뭐는 호모 한드레로 결국 100세 시대를 넘어가는 그런 하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건강한 하나의 육체와 정신과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오늘이 우리의 하나의 과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가운데 과연 인간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가정이 무너진다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사회, 그러니까 윤리와 그런 도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이게 8월 보름이 되면 그렇게 조상님께 떡을 빚어가지고 제사를 올리고, 그 다음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모습, 그리고 냇가에서 그런 아녀자들이 좀 빨래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뭐냐면 더불어 살던 그런 하나의 모습이 현대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농경사회라는 것은 서로가 힘을 모으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그런 그 힘에 의해서 좀 농사를 짓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야만 그런 하나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내기를 보더라도 이렇게 품앗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어느 가정에 어떤 그 좀 경사가 생기면 서로가 떡을 찌고 술도 빚이고 이렇게 밥도 해서 서로가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의 생활, 그리고 동네에는 물레방아가 있어서 물레방아로 이렇게 좀 가루를 찢고 이러면서 더불어 살던 그런 하나의 생활의 모습이 우리 전통사회의 그런 생활의 모습이었고 농경사회의 모습이었다. 근데 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로 들어오면서 오늘날 제4차 산업사회라 그러죠. 이런 그 시대에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우리 함께 더불어 살던 그런 정을 나누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이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빨래를 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들에서 또는 산에서 곡식도 나무도 해서 땔감도 끄고 이렇게 겨울을 내기도 하고 가을 추수도 하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던 그런 시대, 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살던 농경 문화의 시대의 삶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개미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개미처럼 살았어요. 근데 뭐냐면 이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그런 존재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 이렇게 늙고 또 병들어서 허리가 굽어지고 이래서 좀 일생을 사신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조상들, 또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다 이런 삶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이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자화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어떠냐? 수명을 다하고 이제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되죠. 죽을 때까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람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한 세상을 어떻게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죽음도 함께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이 이런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었고, 이런 것이 좀 아름다운 전통으로 지금도 남아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오늘 이 정보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떠냐, 이런 더불어 산다는 그 정을 나누던 그런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왔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 사는 하나의 문화를 우리는 둘의 문화라 그럽니다. 예. 자, 왜 두레박이라 할까요? 이 물을 떠오르는 이 박이 함께 공도로 쓰니까 이걸 두레박이라 그래요. 그리고 함께 상을 차려서 먹는 이런 상을 우리는 두레상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두레 문화 속에서 더불어 살아왔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가진 우리들의 삶이었다. 그 과거를 우리가 세상에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좀 더불어 살던 그런 오늘 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제4차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변화가 되느냐.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는 이렇게 좀 대가족주의 사회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농경문화라는 게 그런 하나의 사회인데, 이제는 어때야? 바로 이렇게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다. 그 핵가족을 넘어서 이런 1인 가구가 이제 출현한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5년까지만 해도 1인 가구 수가 27.2%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가구, 부부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그런 뭐 대가족은 아니지만은 이런 가족주의 삶이 32.3%였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25년, 그러니까 불과 1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벌어지느냐? 바로 이 1인 가구의 숫자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추월해서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 그것이 앞으로 2045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엄청난 그런 격차를 느끼게 됩니다. 즉, 가족과 함께 사는 그런 가구 수는 15.9%밖에 안 되고, 그리고 1인 가구는 36.3%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보였을 때는 어떠냐? 부모를 모시는 그런 가정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 있더라도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또 1인 가구란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부부도 서로 이별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이 있더라도 서로 뭐냐면 따로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트에도 가보면은 1인용 그런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고, 또 우리 숙식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전부 다 1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좀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정통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의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의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엄청난 그런 현실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름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의 변화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개미처럼 일하고 오직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노년의 삶은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정부와 사회에 좀 어르신들이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인 가구가 벌써 좀 30%를 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고독사로 좀 언제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것이 바로 이웃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이웃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참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 정통 그 사회의 어떤 그 가정에 이런 하나의 공동체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어떤 좀 우리 단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회의 구성 단위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개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연속되거나 지속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바로 자녀들을 생산함으로 알마 그 좀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그 사회는 한 세대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가정이 무너진다는 그 예는 이것은 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요, 국가의 문제요, 또 세계의 문제요, 인류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도 뭐냐면 맞지 않은, 왜 하나님께서는 충만하도록 번식하라고 축복해 주었는데 결국에 1인 가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난무하지 못할마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법에서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이란 것을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2016년이 되겠죠. 그때 국회에서 정의와 국회의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의해서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개월 후에 이제 실효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유치원까지도 이런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법제화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인성교육진흥법이 세워졌지만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또 인성교육을 좀 지도했던 교수도 없고, 또 인성이라는 그 자체도 어느 학자도 좀 이렇게 확연하게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이런 입장에서 법제화는 되어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그 인성교육이 필요성을 모두가 느낍니다. 느끼지만은 그것이 어때야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도 없고, 또 가르치는 선생도 없고, 또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뭐냐면 좀 완전히 규명해 준 어떤 이론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법제화는 되어 있지만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인성 교육은 결국에 다시 어디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그 융합과 인성 교육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질서를 지켜 나갈 수가 있지만은 AI라는 어떤 존재라는 것은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인성 교육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미 교육계는 물론이지만은 사회가 공동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렇게 인성교육과 생명 존중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존속살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하루속히 이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런 인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냐? 교회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인성이란 것은 그 인간의 생명의 그런 창조에 대한 내용이 없이는 인성에 대한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으로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그 생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다. 종교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로 남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제가 이렇게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성교육은 바로 이 부산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이렇게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느끼는 그런 하나의 공감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사도 없고 교재도 없고 그래 이걸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통일 논리를 통해서 그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재도 있고 그런 강사들도 있다. 따라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성교육은 결국 참부모님의 사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교육이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만이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이제 법제화시키면서 제정한 것이 인성이란 게 뭐냐? 핵심 가치. 인성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예절, 효도, 정직, 책임, 배려, 존중, 소통, 협동. 이것이 우리 전통사회의 그런 하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업화,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이런 핵심 가치들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 인성의 그런 핵심 가치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성교육의 하나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 가치는 바로 인성에 의한 하나의 유발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8대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이라는 그런 하나의 개념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인성이라는 개념을 밝혀서 비로소 우리 인간이 그런 인성에 부합된 그런 하나의 삶을 살 때 자동적으로 이런 핵심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벌써 인성이란 게 뭐냐 하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 이 인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통일 원리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통일 원리를 강의하는 강사밖에 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성이란 게 뭐냐? 이것을 이제 그 개념을 정립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의 성서에 준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고, 이 모든 이외의 만물은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창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생명체는 바로 이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동물은 바로 이런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이런 야성을 가지고 있죠. 식물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자연은 또 우리가 어떤 자연의 어떤 법칙, 그런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몸은 하나의 꼴이고 마음은 하나의 기능이요 능력입니다. 즉 동물이 이 야성이 있기 때문에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런 마음이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품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마음의 능력을 가르쳐서 우리는 인성이라 그럽니다. 인성. 인성이다. 자, 쉽게 말하면 기계는 그러면 그 기계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런 그 스피드를 낼 수 있고, 또는 짐을 싣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기능이 뭐냐? 그것이 인성이란 말이에요. 인성. 자, 그러면 그 인성을 우리는 어떻게 그 개념을 설명해 나갈 수 있냐면은, 보면은, 자,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냐? 즉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이란 것은 마침 기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기계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듯이, 인간도 그런 그 마음이라는 어떤 능력, 이런 그 기능, 인성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의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런 결과적인 하나의 존재는 어떻게 해요? 이 원인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인성의 목적을 알 수밖에 없어요. 자, 시계란 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으로부터 그 목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시계를 만든 사람의 어떤 의도와 또 동기를 통해서 시계가 뭐냐면 시간을 분초 단위로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생의 목적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동기와 목적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동기를 알게 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성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말씀이냐? 매우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가 끝날 때마다 좋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을 때는 매우 좋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인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란 감성이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 일은 보면 눈물을 흘리죠. 기쁜 일이 있으면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우리의 좀 이렇게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은 바로
정적인 하나님이다. 심정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왜? 이 심정이란 것은 그럼 사랑하며 기뻐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로봇가 예를 들어서 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기쁘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왜? 로봇에는 심정이란 게 없습니다. 즉 기계성만 있습니다. 기계라는 기능성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기쁘다는 것은 바로 심정이 하나입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정은 사랑하며 기뻐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대상을 통하니까 매우 좋았더라, 매우 기쁘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란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것은 독자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반드시 이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그 주체가 상대적으로 느낄 때 기쁨이 생깁니다. 작가는 그 작품을 통해서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의 상대적으로 타격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정이 하나님이지만, 즉 그 심정을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했으니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나 창조나 사랑은 모두가 심정을 근본으로 해서 뭐냐면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냐?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은 심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그 기쁨이 대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선의 존재가 되면 그 존재는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 하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자녀로 창조하셨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모를 닮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그런 심정과 부모님의 모든 육신의 모든 DNA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좀 받고 태어났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이로서 사랑과 말씀과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도 심정적인 그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도 어떤 대상을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성한 인간이 되라 그 말이죠. 자, 이런 인간이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쌍수를 들어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가정을 이루게 되죠. 비로소 이 가정이야말로 어떠냐? 바로 이렇게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인간도 어떠냐? 그러면 사랑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은 뭐냐? 이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위치에 따라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채우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은 어디에 있느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대상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해야 되는 심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개인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인간은 가정을 이룰 때 인생으로서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행복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가정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국가를 세계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심정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대됐으니까 심정 문화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바로 그 심정이 존재인데 그 심정이 어떠냐? 바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인성이라는 게 뭐냐? 바로 심정을 기본으로 하는 사랑과 그리고 로고스와 그리고 창조성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성이다. 자, 이것을 이제 다시 본래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자, 그래서 인성이란 게 뭐냐?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심정을 기본으로 해서, 심정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과 그리고 로고스와 창조성을 우리는 좀 인성이라 그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이법이라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을 뭐냐면 이법이라 그럽니다. 이법이란 것은 뭐냐면 그 이성과 법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성이 뭐냐? 바로 심정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뭐냐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정적인 이 심정을 기본으로 하는 사랑의 존재, 그리고 또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 그리고 무엇을 창조해 나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성이단 말이야. 마침 야성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동물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야성이 없으면 동물은 생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하나의 가치는 어디냐? 바로 이런 인성인데, 그 인성이 뭐냐? 심정을 기본으로 하는 사랑과 그리고 로고스와 창조성을 우리 인성이라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토 원리에서밖에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심정적 존재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명자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인간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두 가지예요. 로 표현합니다. 명자님은 하나는 본연지성. 이게 본연지성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멈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야. 인계유 불인지심,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멈출 수 없는 마음이냐? 그것이 바로 추근지심이다. 추근지심. 뭐냐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명자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어린애가 아장아장 기어가다가 우물가에 빠지려는 순간 그 아기를 붙잡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기를 붙잡는 것은 남에게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고, 부모에게 고맙다는 말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하나의 좀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 이야. 그런 하나의 추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뭐냐면 이 사단이라 그러죠. 자, 인의예지라 그럽니다. 인의. 이 마음이 우리는 창조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야. 우리 마음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 이 추은지심, 그리고 수호지심, 자기의 어머니의 잘못을 깨달은 마음, 어머니 뉘우치는 마음, 그리고 예라 그러죠.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만하는 마음. 그러니까 인의예지라 이 마음이 우리의 본연지성, 마침 우리의 인성이다 이게 말이야. 인성이다. 이렇게 2500년 전에 명자님도 우리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서를 중심해서 원리해서 인성이 이렇다는 것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거예요. 규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러한 하나의 인성에 의해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둘의 문화를 우리가 이뤄 나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인성이라는 개념이 뭐냐? 심정을 뭐냐면 모토로 해서 바로 사랑하고, 그리고 좀 자유를 느끼고, 이거는 이제 자유와 그 법칙 이걸 의미하는 건데, 뭐 말씀으로 로고스로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은 우선 자유성이라 합시다. 자유. 그다음 창조성.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고,
또 인간의 가치를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인성이다, 인성. 자, 그런 인성이 어디야? 없으면, 그 명자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인성이 없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자, 무추근지심 비이냐? 추근지심이란 인이 없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뭐 의, 예, 지 이것이 없으면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가지 없다 그 말이죠. 이 네 가지 인의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싸가지 없다는 말은 결국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런 뜻이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는 이런 그 인성의 개념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어때야? 이 심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과 자유와 창조성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합니다. 그 가치가 진선미이고 그 가치를 통해서 나타난 문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팔동목이에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우리의 인성의 어떤 그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이 덕목들은 어떻게 나오냐? 인성이란 개념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학문적으로나 또는 학계에서 인성이란 개념을 알지 못하고 이런 덕목만 우리는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 덕목은, 인성은 2500년 전에 명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성이란 개념을 여기서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결국에 심정적 존재라는 거예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심정이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그냥 뭐라면 내버려 둡니까? 그럼 좀 놓기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 심정이 발로예요. 심정이 발로. 또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도 심정이 발로란 말이에요. 또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도 다 심정이 발로입니다. 그 마음속에 깊숙하게 이런 심정이 발로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의해서 몸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심정은 어디냐? 바로 이렇게 심정이 발로에 의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묻혀 죽은 그런 모자 관계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자식을 살리려고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그런 화석은 아니지만 화석처럼 이렇게 굳어진 것인데, 이렇게 자식을 옛사람도 이렇게 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야? 심정적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도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심정이란 게 뭐냐? 사랑하며 기뻐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심정의 원천입니다. 사랑의 원천이 심정이요, 지정의의 가치의 원천도 심정이요, 가치관의 출발도 심정이요, 문화 창조의 원동력도 심정이다. 이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 그러니까 그 인성 교육한다는 것은 뭐냐? 이 심정 문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게 심정 문화. 근데 오늘 이 교육계에서는 이까지 가지는 못하는 거죠. 왜? 인간이 창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심정을 중심으로 하는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심정을 배제하고 인성교육한다면 그건 인성교육이 아니죠. 그것은 좀 이런 어떤 과학교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심정 교육을 통해서 심정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심정이 동기가 돼서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떠냐? 이 심정의 문화를 만들어 살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요건이다. 자, 그러면 이 심정을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이죠. 자, 이 마음의 작용이 뭐냐? 그것이 지정의입니다. 즉 알고자 하는 것, 지금 뭐 느끼고자 하는 정, 또 그것을 행동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뭘 통해서? 심정을 통해서, 심정의 충동을 통해서 이런 지정의라는 하나의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죠. 자, 그 다음 그런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 지정의를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는 결국에 문화를 이루는데 그것이 학문과 예술과 윤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문화예요. 자, 그래서 그 문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 교육, 사상, 종교, 이런 음악, 미술, 언론, 경제, 이런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팔동목이라는 예절, 효도, 정식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의 문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이런 팔동목을 이루자는 겁니다. 이게 팔동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렇죠? 자, 이 팔동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심정문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심정문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의 가치, 진선미라는 가치가 우리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을 통해서 지정의라는 인격체를 만들어서 해야만이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8대 덕목을 이룩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하려 했지만 교재도 없고 교사도 없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즉 인간이란 그 실체가 어떤 존재냐, 본질이 뭐냐, 그걸 우리는 모르는 본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심정이란 말이야. 심정. 심정의 작동에 의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심령의 충동에 의해서 우리 마음은 지정의라는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어디냐, 진선미라는 가치로 나타나고 그것이 뭐냐면 이런 학문, 윤리, 예술이란 문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팔동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이 땅 위에 인간이 발언하는 이상적인 그런 인간상, 그런 하나의 문화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심정이 근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심정 대신 우리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것은 뭐야? 증오입니다. 증오. 공산주의가 왜 나왔느냐? 바로 칼막스가 이 독일 라인 지방에서 오는 그 산업사회에 많은 노동자들이 뭐냐면 착취당하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증오심을 생깁니다. 자본가에 대해서. 그 증오심에 의해서 결국 자본가를 타도해야 된다. 자본주의가 망한다. 이것을 이론을 쓴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바로 이 증오에서부터 출발돼요. 증오에서. 자, 심정을 중심에 했을 때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죠. 자, 그러면 증오라는 것을 중심에서 우리 마음이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격을 형성하고 가치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간단한 북한의 예를 들게 되면 그 학문은 어떤 학문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살상하는 무기성을 가진 그런 학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물론이나 변증법인 그 역사관이나 유물사관 모두가 다 어디야?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하나 이론체계예요. 이론체계는. 그럼 예술은 어떻게 됩니까? 예술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피바다라든가 꽃파는 처녀라든가 혁명가오 다 부르죠. 북한에서 무슨 오늘 우리 같은 가요가 부릅니까? 이별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런 노래, 뭐 고향이라든가 이런 노래 부르냐? 안 부르단 말이에요. 전 뭐야? 혁명가요. 혁명가. 왜? 그들이 마음속에 증오가 있기 때문에 증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럼 윤리는 뭐냐? 오늘처럼 우리가 윤리와 도덕 이거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 속에 공산주의 상 속에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선동선전, 반동척결, 숙청 이것이 그들이 윤리관이에요. 그러니까 반동하는 사람을 숙청하는 것은 죄가 아니 되는 것이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인성인 심정을 기반으로 사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
우리 마음이 중호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관도 인격도 문화도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출발점이 뭐냐? 우리 마음의 충동인 심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마음 뭐예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저는 심령이 동기가 된 내 마음이 새벽에 일어나서 자식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고 밥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들은 이런 중호심이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그 심령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뭐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 바로 우리 인성이 뭡니까? 심정, 그러면 사랑이죠. 그 다음 로고스, 자율성이죠. 그 다음 창조성. 이것이 우리의 인성이란 말이죠. 자, 이런 인성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이 교육이란 건 뭐냐? 마침 겨자씨,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이런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애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된 그 아이가 어디야? 세계를 지도해 나갈 수 있고, 세계의 문화를 바꿀 수도 있고,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참 이렇게 교육이란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심정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자, 이런 그 심정교육에 대한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틀러가 바로 소년단을 만들었어요. 이 나치당이. 그러니까 얘들이 불과 12살, 13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결국에 이런 무기성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애들은 결국 전쟁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애들이 뭐냐면 그 영화에도 보게 되면 유엔군들이 진주해가지고 뭐냐면 포로를 잡거나 또 사살해서 보면은 그야말로 어린 애뜬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히틀러가 이렇게 병기를 만든 겁니다. 교육이란 게 이게 무서워요, 나치가. 자, 그래서 우리 인성교육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역사를 할 때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뭐냐면 돌아오죠. 가나안 땅으로. 자, 예, 돌아와서 오늘 이제 풍요로운 우리보다 더 잘 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 근데 왜 자녀들을 그 조상들이 2000년 아니 4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조상들이 겪었던 것을 몸소 체울시키는 체울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좀 천막을 치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고난의 노정을 거쳤다. 이것을 진짜로 체험하고 채우려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역사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 지금은 이제 다시 복원됐지만 어느 시대인가 역사를 없애버렸어요. 역사가 없애는 건 뭡니까? 과거의 조상들의 정통사회,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의 교육은 하나의 심정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교육을 유대민족은 한단 말이야. 우리가 십년기에 보면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앉으나 서나 항상 이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심정적인 그런 하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심정교육이에요. 어떤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를 교육하고 역사에 살았던 조상들의 삶을 그들은 가르쳐주고 이렇게 심정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그 민족계가 여기서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심정 교육을 통해서 뭐냐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그 민족보다도 가장 우수한 민족, IQ가 높은 민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뭐냐면 지도하는 그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라든가
프로이드라든가 칼막스라든가 스피노자 하이네, 그리고 로서 차일드, 조지 슬로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록펠러 알죠? 트로츠키, 그 다음 뭐 헨리 키신저, 또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뭐 찰리 채플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의 명석한 두뇌와 그리고 이렇게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되냐?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정교육을 우리가 채울을 통해서 심정교육이 이루어지고 규범교육이 이제 이루어지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자유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위로는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죠. 밑으로는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존재하고, 이것이 자유와 효성의 그런 질서입니다. 그 다음 전후 좌우로서 스승과 그리고 후배, 이런 그런 전후 좌우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해와 우애라는 하나의 윤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뭐냐면 우와 그리고 좌라는 것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그 육방향의 그런 하나의 윤리적 관계를 맺고 살아간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유인이지만은 그 자유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의 제도 속에서 이런 하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자유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규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규범 교육은 바로 책임성을 주는 것이고, 이래서 이때 비로소 우리가 창조성인 이러한 지육과 기술 교육과 체육 교육, 이런 하나의 교육을 한다. 따라서 이런 심정 교육은 보편 교육, 누구나 받아야 될 하나의 규범 교육이고 심정 교육입니다. 따라서 이 재능 교육은 개별 교육이죠.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잘난다든가 피아노를 잘 친다, 이건 다 개별적인 교육입니다. 따라서 이 심정 교육은 인격 완성의 교육이고, 규범 교육은 가정 완성의 교육이고, 재능 교육은 바로 주관성 완성의 교육이다. 이 교육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참교육이다. 뭐 참교육하면 두발 자유와 복장 자유와 뭐 이런 것이 참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교육이 참된 교육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침 꿀벌이 이렇게 꿀과 화분을 좀 먹고 자라게 되면은 바로 일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꿀과 화분을 먹는 것이 아니라 로얄 젤리를 먹은 그 똑같은 하나의 부화된 벌이지만은 로얄 젤리를 먹으면 어때요? 여왕벌이 돼요. 그래서 수명이 6, 7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인성이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좌우된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즉 마음의 목적, 즉 몸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몸의 목적은 뭐냐? 형상적 목적이라는데 이식주를 해결하는 이한 하나의 목적이죠. 그리고 마음과 같은 성상적 목적은 뭐냐?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심정교육, 그리고 진선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성상 목적은 전체의 목적이고 형상 목적은 개체 목적인데, 전체 목적을 떠나서 개체의 목적이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개체의 목적에 보장되지 않은 전체의 목적이 없단 말이야.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보면 뭐냐? 왜 우리가 나라를 세우느냐? 그것은 하늘이 주신 생명, 그리고 자유, 행복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디냐? 뭐냐면 바로 개인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 개인의 의무가 있지만 그 개인의 의무를 다하면 이 국가가 융성해집니다. 근데 그런 융성한 국가는 개인의 삶의 목적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개체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나를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아까 농경사회에서 나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힘을 함께 모으는 그런 하나의 삶을 사는 그것이 내 개체의 목적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
전체의 목적은 내 개체를 보장해 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어디에 먼저 우선을 둬야 되냐? 바로 이런 전체의 목적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국가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핵가족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디냐? 결국 결과적이고 외적이고 뭐냐면 횡적인 이런 삶을 중시하고 있다. 즉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야. 왜? 나라가 잘 때야 나도 뭐 복지 혜택을 받고 나도 좀 태평성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러한 좀 주체적인 삶, 전체적인 목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개체의 자유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를 위한 윤리와 도덕이 세워진 그런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그런 하나의 심정 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하나의 삶의 목적이고 인성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은 어떤 입장이 있냐? 바로 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결국 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인성이 없는 그런 하나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어디야? 이 성상적 목적, 전체의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큰 경탄과 경외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 머리 위에 반짝이는 별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것이 인성이다 말이에요. 인성. 칸트는 인성이라 말하지만 그 인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어디서 시키느냐? 학교에서 시킬 수 없어요. 교회에서 시켜야 된다. 이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뭐 거룩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교육이 바로 이 교회에서 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